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대출 즉각 강제 상환. 여기 은행은 예금 못 찾는다. 건설사 부도와 기업의 부도가 급증하면서 금융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연체율과 뱅크런, 대출 금지가 금융 불안이 심각하다는 증거입니다. 은행들은 대출 즉각 상환, 강제 상환, 대출 제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금 강제 회수는 원금 상환 단계, 원금 상환 과정, 원금 상환 요구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약정 위반과 중복 대출, 연체 상환과 능력 부족 등이 원인입니다. 문제는 예금 위기가 발생하면 여기 은행은 돈을 못 찾는다는 것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대출 즉각 강제 상환. 여기 은행은 예금 못 찾는다. 1리미터네. 이거 보니까 제2의 IMF. 이런 일이 와서는 안 되지만 생각보다 심각해요. 자, 금융이 왜 불안할까요? 가장 심각한 건 연체율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 뱅크런 위험에 노출된 것도 그래요. 최근에 대출이 자꾸 중단되는 것도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대출 금지 막 했잖아요. 이거는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많고 연체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금융 불안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먼저 연체율 급증해갖고 7년 만에 1, 2금융권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지금 7%를 초과했어요. 저축은행 지금 최대 13%까지 11%까지 초과했고요. 농협, 수협, 신협 4, 6%대. 자, 연체가 급증하는 지금 추세입니다. 지금이 제일 높고 아마 내일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금감원을 비롯해서 이제 이 금융 안정을 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금융권이 힘을 모으고 있다는 점인데 과연 정말로 안정이 될 것인지. 여기 뱅크런 보실래요? 한때 금융 불안 시에 모든 은행은 누가 뱅크런 터질지 몰라요. 남양주 새마을금고가 일부 뱅크런 터졌었는데 현재는 안전한 상태고 이제 D등급, 폐쇄 등급 이런 데는 아예 그냥 은행끼리 M&A를 해버리잖아요. 지금 취약,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저축은행, 인터넷은행은 아직도 위험합니다. 자, 대출 중단, 1금융권, 전세대출 지금 집단대출 일부는 주담대까지 중단했다가 전초조공을 계기로 해서 집단대출을 풀어주는 상황. 상호금융, 당연히 전세대출, 집단대출 일부 주담대도 같이 따라갔다가 거기에다가 상호 유동성 이 부분 때문에 대출을 중단한 거예요. 그리고 저축은행 역시 이 세 가지에다가 여신도 그렇고 PF대출 완전 중단. 연체율 보면서 판단. 어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대출을 안 해줍니다. 은행이. 왜? 못 받을까 봐요. 돈을 뜯길까 봐. 지금 무수익 여신, 이른바 깡통대출, 고정이하 여신, 연체율, 대출 액수 이게 지금 사상 최고치예요. 자, 2025년 3대 핵심. 지금 올해 와서 제일 지금 금융 불안을 일으키고 있는 게 뭐냐? 세 가지를 고르라면 정치적인 현황하고 대출 규제하고 금리 인하. 자, 볼까요? 이게 변수입니다. 정치 불확실성. 가장 안 좋은 게 정치권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런 걸 떠나서 대립, 팽팽하게. 두 번째, 투자자 자본 유출.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개인이 신물이 나니까 정치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다 빠져나갑니다. 큰일 나요. 경제 위기 위험성, 환율 불안으로 위기 급증. 웬만하면 좀 충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건 괜찮아. 국민들이 너무 충돌해버리면요, 이거 큰일 납니다. 대출 규제 볼까요? 자, 대출 금지. 24년 말 지금 전세대출, 집단대출, 일부 주담대가 아예 금지됐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한 풀어준 거죠. 일부 대출 제한, 25년초 주담대, 신용대출 제한 이것도 지금 그렇고 DSR 부분 25년초부터 3단계 스트레스. 이제 아마 7월달에 올해 7월달에 3단계 DSR 들어갈 거예요. 그래버리면 대출 받기 진짜 힘들어지고 금리는 내려가는데도 실질적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죠. 금액도 줄어들고 금리 인하 이것도
지금 2025년의 3대 핵심 사항이에요. 정치, 대출 규제, 금리 인하. 2024년 11월, 2025년 기준금리 지속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1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했는데 이제 2월에는 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나라도 올해 최소 3번 이상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 25년 예상금리, 미국은 3.50이고 우리나라가 2.50. 금리 격차는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기준금리 말하는 거예요. 자,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거의 올라간다고 봐야죠. 다만 이제 다른 요인하고 보는 거죠, 같이. 이제 대출 집값 상황 오늘의 제목이에요. 집값 추락, 쪼그라든 대출 한도, 하우스푸어, 화산 속수 이렇게 되면요. 이제 대출 상환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대출 빌려준 걸 그냥 무작정 상환할 수는 없고요. 이제 연체가 됐거나 몇 가지 문제가 되면 상환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강제 상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대출 즉각 상환, 강제 상환. 대출 연장 일부 상환. 아파트 공시가격이 하락을 했거나 신용도 양호하고 연체도 없는데 뭔가 미분양을 하나 더 잡았거나 불안해요. 이제 은행에서는 상환 불가, 경매 위험성이 있거나 이래버리면 강제 상환에 돌입해요. 여러분들이 대출 받을 때 그 약관에 깨알 같은 약관에 다 있어요. 은행에 철저하게 유리하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게 써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다음에 대출 초과. 자, 목표가 지금 대출 초과. 실질적으로 은행들이 지금 2024년에 대출 초과로 받아가지고 다 지적을 받았어요. 금감원으로부터. 그러면 25년도에 리셋은 됐지만 완전 리셋이 된 게 아니라 일부 24년도의 결과물하고 25년도 다시 이제 대출해주는 것을 같이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함부로 대출을 무진장 못합니다. 대출 목표 2배 초과, 불이익 대출 금지. 이제 아예 대출 금지된 사람들도 생겨날 거예요. 대출 강제 상환 좀 적극적일 가능성이 커요. 여기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꾸 연체되거나 지나치게 능력에 비해서 대출을 많이 받거나 그래버리면 강제 상환 들어가요. 대출 관리 장기화, 관리를 좀 잘해야 합니다. 대출 제한, 전세자금 대출 금지, 자 분양 집단 대출 금지, 일부는 풀렸어요. 자 주3대 대출 제한, 3단계 스트레스 DSR로 적용돼요. 이제 대출 절벽, 4대 은행 225% 초과했어요. 작년에. 와 어마어마하네요. 225%. 그런 이번에 춘천중은 해줄 때도 한계가 있잖아요. 대출 다 못 해주고. 대출 중단 제한은 계속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가계부채 때문에. 금융권, 이금융권 규제가 강화될 거예요. 이금융권이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이금융권은 아예 강제 상환할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이 이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돈을 빌렸다. 정말 즉각 강제 상환할 가능성이 커진다고요. 자 이제 예적금 못 받는다. 본인들이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은 정말로 신경 써야 돼요. 웬만하면 강제 상환 안 하는데 이제 은행이 부도가 나려고 하거나 경제가 아주 어려워지거나 그래버리면 달라져요. 금융위기가 터지면 예적금을 못 받죠. 경제위기, 은행 부실, 은행 부도 과정이니까. 두 번째, 은행 자체가 부도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뱅크런이나 이런 것들로. 자, 은행 자체 부실, 이금융권 부실 많잖아요. 민간 대출 많이 해주고 연체율이 많아져 버리면 은행이 백기 들어버리는 거죠. 특히 부동산, 자 브릿지론, 자 연쇄 부도. 그런데 이금융권이 부도가 나면 1금융권이 안전했던 곳으로 전이가 될 수가 있어요. 얘 때문에 얘가 마치 화재가 옮겨가듯이 불이 조그만한 게 커지듯이 그거 조심해야 돼요. 영원히 안전한 은행은 없습니다. 은행과 기업 부도로 연쇄 부도, BIS, 자기 자본 비율 이거에 문제가 있는 곳들이 더 심해요. 뱅크런, 은행 부도 소문이 한번 나면요. 뱅크런, 제가 보기에는 5분, 10분 만에 싹 빠져나가 버려요. 자, 특수상품 손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이나 이런데 뭐 ELS는 이제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일단 주식 플러스 뭐 채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원금 손실됩니다. 5천만 원 이상 앞으로 1년 동안은 적어도 2026년
상반기 전까지는 5천만 원밖에 보장이 안 돼요. 원금 이자 합쳐가지고요. 자, 예금위기 본격화. 당연히 본격화 되면 이제 경제위기, 은행 부도, 은행 뱅크런 이런 문제 때문에 터지는 거고, 원금 이자 포함해서 5천만 원 이내 예금 및 적금이 들어가는 거고, 경제위기가 적으니까 아직은 경제위기가 터진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좀 위험하다는 거지. 해야가면 안 돼요. 괜히 저 사람 말 믿고 해야겠다고 막 욕하고 막 댓글 보면 써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다만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금융권 거기에다가 10억을 그냥 한 5천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되는데 이자만 해준다고 10억을 싹 집어넣었어. 거기 은행장하고 친하다고. 그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5천밖에 보장이 안 돼요. 1금융권은 무너지지 않지만 2금융권은 그 못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런 경우 아닌 이상 뭐 1억이네 2억이네 이런 것은 당장 부도날 것 같지도 않으니까 만기 때 빼라. 2금융권 1, 2년 만에 만기에 찾아. 만기 되면 찾아가지고 1금융권으로 옮기라고요. 우체국 1금융권 5대 은행, 국책은행이 안전하고, 2금융권 법인이 다른 곳, 나 이자 많이 벌겠다 하면 4천만 원씩 쫙 분산하세요. 법인이 다른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도 지점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물론 확인을 해야 돼요. 법인이 같은 것도 가끔 있어요. 농협, 수협 다 마찬가지입니다. 4천만 원, 왜 이자도 있으니까 4천만 원씩 분산. 자, 보상향. 이제는 1억 상향으로 됐고 1년 지나면 1억까지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2금융권 지금 보세요.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상호금융이 진짜 위험하냐. 1288개 새마을금고, 14개가 부실금고 합병을 한다고죠. 요즘 지금 진행 중이고,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겨서 구조조정 합쳐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도예요, 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돈이 날아가진 않아요. 합쳤으니까. 자, 연체율 7.24, 적자조합이 431곳, 1288개에서 431곳, 연체는 7.24. 자, 저축은행 79곳 중에서 10곳이 시정조치, 그리고 퇴출, 파산, 사실상 합병 4에서 6곳, 그리고 79곳 중에서 40곳이 적자예요. 은행이 적자면 볼장 다 본 거 아니나요? 어떻게 적자가 나요, 은행이? 자, 그리고 연체율도 8.36. 오히려 저축은행이 새마을금고나 상호금융보다 위험합니다. 상호금융, 상호조합 2208곳이나 돼요. 진짜 많네요. 강력한 구조조정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22년보다 10배나 위험해졌어요. 특히 신협이 제일 위험해요. 자, 적자조합이 745곳, 2208곳에서 745곳, 연체율이 3, 4%, 신협은 6%. 자, 이제 강제 원금 회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멀쩡하게 있는데 어느 날 전화 와가지고 빨리 돈 내라고, 특히 갱신할 때 그래요. 돈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집값도 너무 많이 떨어지고 일부 회수하세요. 이렇게 와요. 황당하죠. 아니 지금 만기도 많이 남았는데 뭘 그러냐고. 자, 원금 상환 단계 보실래요? 기존 대출자가 갱신할 때 스트레스 DSR 이거 따집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상금리가 적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능력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으면 상환하려고 하죠. 당연히 은행은. 여러분들도 돈 빌려주는데 이자 그나마 이자나 갚으면 바로 그 얘기를 안 해. 이자 한 번, 두 번, 셋 이렇게 막 놓치면 바로 아마 전화 갈 거예요. 갈아타기 5%에서 3%, DSR 62, 40%. 결국은 원금 상환까지 이루어지게 돼요. DSR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금 상환 과정 볼까요? 1단계 갱신 상환. 5억 정도 빌렸다면 3억만 빌려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2억 상환 요청을 합니다. 나 능력 안 돼요, 2억 없어요. 그러면 이제 또 협상을 하겠죠. 무작정 상환하는 건 아니고 협상을 해요. 2단계 상환 협상. 2단계예요. 원금 상환이 안 되면 이제 기간 협상을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 얼마까지 해줄 수 있냐, 이걸 서로. 3단계 상환 및 협상이 어려워. 본인 상황에서 영원히 이대로만 가려고 해. 강제 경매에 들어가 버려요. 물론 충분히 납득할 만한
대화가 이루어지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 안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대출을 많이 받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많이 받는 건 좋지만 연체됐다가는 끝장인 거예요. 연체 한 번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뭐 신용불량이 문제가 아니라 상환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원금 상환 요구, 경영 문제, 대출 지원, 정책 대출, 소상공인 이런 분들 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금리나 강제 변동 시 강제 상환한다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DSR 40% 스트레스 DSR 적용 이렇게 두면은요, 가뜩이나 지금 우리 소상공인 다중채무자들 많아요. 중소상인 심지어는 이 대기업도 지금 좀비 기업들이 많잖아요.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 좀비 기업. 그것도 3년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출 원금 강제 상환. 약정을 위반했거나 중복 대출 꼭 알아두세요. 어떨 때 주로 강제 상환 당하냐면 약정 위반, 중복 대출. 주담대를 받고 또 추가로 뭔가 매입해서 분양을 받고 막 너저분하게 한 거야, 이것저것. 보통은 상환 안 시키는데 상황이 심각해지면 상환해 버립니다. 원래 거기 써 있어요. 이거 받고 또 추가적으로 어디에 받으면 안 된다. 물론 요즘은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알면서 빌려줘 놓고, 알면서 전산에 뜨니까 빌려줘 놓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불리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상환을 하는 거야. 근데 약정에 분명히 대출 상환 요구하게 돼 있고 1년에 2번 약정을 위반해가지고 다른 데서도 대출 받고 막 이래버리면 위험합니다. 자, 추가주택 분양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 가치가 하락할 수 있죠. 집값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내 공시가격이 확 떨어지고 KB 시세 중간가 기준으로 확 떨어져 버리면 제6조 담보해제 대출약정서 명시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는 갚아라. 채무자 보증인은 원상회복 담보에 보충을 할 의무가 있어요. 여기 써 있어요. 보충을 해야 돼요. 최소한. 상환 연체 능력 부족. 자, 이자 1개월, 주택담보 2개월 연체되면요, 이거 옳다구나 하고 상환하라고 할 거예요. 왜? 아예 있으니까요. 규정에. 분할 상환 원리금 2회, 주담대 3회. 분할 상환도 이렇게까지 세요. 지체돼 버리면 문제됩니다. 상환 능력 부족, 연체는 강제 회수, 경매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연체를 최대하도록 웬만하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하자고요. 연체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더 이자를 더 내는 곳에서 돌려받기 하는 거예요. 돌려받기 안 하면 강제 상환도 당하니까. 자, 이제 달러 뛰면 제2 아시아 외환위기. 달러 값 더 뛰면 진짜 위험하죠. 달러 계속 강세인데 다행히 최근에 좀 안정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국의 긴축. 지금 미국은 뭐 긴축을 지금 쓴다고는 할 수 없어요. 정상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외환 보유고 아직까지는 좀 안전한데 이게 갑자기 상황이 나빠지면 금방 빠져버리잖아요. 민간 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악성부채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결국 달러에 취약하고 미국 긴축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민간 부채가 많고 지금 뭐 하나 안정한 게 없잖아요.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끝으로 장기적 유망 아파트.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아파트를 올 겨울에 또는 상황에 맞춰서 급매가 나왔을 때, 자, 올 겨울이 일자 타이밍은 맞는 것 같아요. 놓쳐버리면 또 봄, 여름 가면 다른 나라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 또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단 제가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저는 서울하고 수도권 중심 지역 말합니다. 자, 이제 강남 고가 아파트. 얘들은 장기적으로 유망해요. 금액이 큰 만큼 상승폭이 크고 아마 양극화란 말 들어보셨죠? 얘들은 양극화의 꼭지점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강남 잡을 사람들은 폭락을 기다리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호가가 낮아졌을 때 잡으세요. 호가 싸움이에요. 비싼 아파트는 뭐 싸움이다? 호가 싸움. 왜? 얘가 집값이 좀 올라갈 때는 항상 5억씩 비싸요. 5억씩. 30억 기준으로. 어떻게 잡아요? 지금은 얼마 전에 거래된 실거래가와
호가가 5억 비싼 게 아니라 비슷한 곳들이 꽤 있어요. 왜냐? 좀 분위기가 약간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싸지는 않아요. 보통. 실거래가보다 싸지는 않아요. 하지만 호가가 좀 내려온 상태예요. 하나도 안 떨어졌네. 안 잡아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결국 호가로 잡아요. 호가로. 5억 이상 비싼 신고가로 잡는다고요. 재개발, 재건축. 이거 괜찮아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최고죠. 재개발, 재건축이면. 그 다음에 경기도 중심 지역도 집값이 비싼 곳들은 재개발, 재건축 좋습니다. 얘들이 새 아파트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분양 아파트. 분양 아파트는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분양 아파트는 전반적으로 무난한데 서울하고 좀 분양가 비싸다 싶어도 좀 서울 괜찮아요. 3기 신도시. 그리고 지방에서 핵심 지역인데 분양가가 싸 상대적으로. 이런 데 괜찮아요. 원인 기존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새 아파트 선호하니까. 그 다음에 하락폭이 큰 것도 한번 노려볼 만해요. 한 20% 30% 이상 떨어졌어. 고점 대비. 그러면 노려볼 만하죠. 20% 이상 회복을 못했으면 이 아파트는 결국은 회복할 가능성이 커요. 이것도 역시 서울 기준 경기 인천의 중심지역 하락이 큰 만큼 많이 올라간다 이 말이죠.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를 잡아야 돼요. 역시 입지가 좋아야 돼요. 이것 쭉 보면 상급지가 다 해당되는 거 아니나요? 예를 들어서 강남, 한강, 서울, 신도시, GTX. 원인 해외 대비 상위 아파트. 이게 저평가된 거죠. 은행이 지금 완전 무너지고 있네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이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24년에 소비 침체와 수출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가 경제가 위태로운 지경에 놓였습니다. 25년 전망도 암울하지만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